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절에도 집에 안 오고 사돈만 챙기는 아들 며느리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참교육을 했다는 김현숙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3살이 된 김현숙입니다. 오늘 저는 기가 막힌 저의 사연을 용기 내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던 크던 간에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 사연이 아마도 많은 생각과 공감,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연이 되지 않을까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자존감을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써봅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쯤에서 시작할지 고민을 하다가 예전 설 아침이 떠오르네요.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새해의 아침은 참으로 고운 햇살을 보여주면서 새해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며느리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 그래. 어서 오려무나. 저는 설날이라고 그래도 찾아온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어렵게 하나 남은 거 가져왔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가 내민 선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대형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인 샴푸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선물에 그렇게 연연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샴푸고 비누고 뭐 그리 중요할까요? 마음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스쳐지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독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SNS였죠. 인스타그램에는 온갖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특히나 얼마 전에도 사돈과 함께 필리핀에 다녀왔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남편 제사가 있었을 때도 며느리와 아들이 각자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홀로 제사를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어느 풀빌라 같은 곳에 놀러가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곳도 필리핀이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아들놈까지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세상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예전 가난했을 적에도 정말 아들은 좋은 것 입히고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것은 100번이고 참았지만 아들이 아플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도 했었죠. 그 정도로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지 아버지가 얼마나 살아있을 적에 애지중지 키웠다는 것을 모를 리도 없을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배신 비슷한 것을 하니까 저는 참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식이 그랬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었죠. 아무리 며느리가 그랬다고 한들 그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의 생각이지 않을까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며느리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73살의 나이에 SNS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SNS를 한 지는 제법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유튜브며 SNS며 재미있다고 시간을 보내기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저도 이런 영상들 보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 SNS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SNS 하는 법을 지인들로부터 배웠고 며느리의 SNS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괜히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남들 보라고 올리는 것이 SNS라는 공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사진들을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저에게 선물을 던져놓다시피 하더니 이내 아들과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딜 가는 거니? 제가 말하자 며느리와 아들은 멋쩍은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이번에 장인어른 댁도 잠깐 들리고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일만 해서 그런지 몸이 안 좋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속으로 분노가 일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에도 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몸이 많이 안 좋니? 제가 묻자 며느리는 눈을 피하면서 네 하고 단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아 하는 아들네 붙잡아 봤자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날 아침 저는 홀로 식사를 했습니다. 뭐 변변히 차린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LA 갈비와 전들은 어제 열심히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며느리와 아들이 먹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니, 예상을 했던 것처럼 아들내외는 역시나 같이 밥 한 끼를 먹지 않고 떠났죠. 이전의 추석에도 그렇고 그 전설에도 그랬습니다. 점점 저와 명절에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니 이런 지경까지 와버렸네요. 한 소리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런 싫은 소리를 해봤자 뭐 하나 싶어 참았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죠. 결혼 초만 해도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만드는 나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손자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어느새 손자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아예 명절에는 어딜 갔는지 소식도 없었습니다. 하기야 며느리와 아들도 이 모양일진데 손자라고 제 할미를 제대로 보러 올 생각이나 했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그런 시어머니인가 고민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나 날 부담스러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잘해주려고 온갖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며느리는 그냥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설 오전이 지나 점심 무렵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SNS 알림이 울리더군요. 그 사진에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사돈네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양평에 어디 리조트로 놀러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죠. 어쩐지 그리 아침에 오자마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서두르더라니.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SNS를 아무리 보더라도 며느리는 제가 보고 있는 건지 모를 겁니다. 제 아이디는 그냥 영어로 되어 있을 뿐 저를 짐작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는 속에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점점 커져 이제는 괘씸함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왔음을 직감했죠.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날 위한 삶을 살아야겠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또 한 번 스쳐갔습니다. 늦깎이 나이였지만 더욱 늦은 나이일수록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남편의 긴 시간 병수발을 다해가며 장사를 해왔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죠. 정말 그때는 장사하는 것 외에도 남이 집 설거지까지 해주면서 안 해본 일들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고생을 하면서 두꺼워지고
검게 변한 손가락 마디는 아직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속이 상했고 슬펐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을 건사하게 키우느라 얻은 상처이기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상황이 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문동에 있는 골목 어귀에서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로 무려 40년이나 되었으니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가게를 문 닫고 잠깐 근방의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2년, 5년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제 음식 솜씨도 늘고 또 지역의 노포 식당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에서는 머릿고기와 돼지국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며느리는 이런 저의 모습을 싫어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당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머릿고기 같은 거 잘 못 먹는다고 말하면서 비위가 상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못 먹는 음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며느리는 은근히 식당을 하고 있는 저를 무시하는 느낌을 보여주었죠. 참으로 답답한 것은 아들은 그걸 또 농담이랍시고 옆에서 거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남이라도 이런 식으로는 굴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를 아들이 데려와서 결혼할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참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참하고 정말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자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돈과 저를 종종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사돈은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은 쉬고 있지만 교수를 할 적에 늘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어쨌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며느래기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내가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지도 않다든.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이냐는 듯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장사를 해도 내가 하는 거고 안 해도 내가 안 하는 거지. 굳이 장사를 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그런 이야기를 매번 하는 거냐. 저는 솔직한 불만을 이야기했죠. 점잖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그동안 속이 많이 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솔직히 엄마, 그 장사 좀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어릴 때 나 맨날 거기 가면 술 먹은 사람들 있고 복잡하고 냄새나고 나도 엄마 장사 그만했으면 해요. 뭐라고? 제가 분노하자 아들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니, 엄마 힘들까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뭐 장모님처럼 이제 은퇴하고 여기저기 국내 여행이라도 좀 다녀보면 어때요?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도 볼 것도 많은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시장통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부끄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한 번은 근처의 아들과 친구들이 지나가길래 밥이라도 먹이려고 불렀더니만 못 들은 척하고 반대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잊은 줄 알았는데 다 나더군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은퇴 후 쉬려는 생각이 있긴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며느리나 아들의 그런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점점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어가니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서 1시간을 서 있기도 벅찬 상황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동창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제 국밥과 함께 차린 음식들을 먹더니 옛날 생각이 난다고 웃더군요.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함께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집이 잘 살아 이후에 대학까지 가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가 된 친구였습니다. 살아가는 길은 크게 다르더라도 또 가진 돈의 크기가 많이 달라고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함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동창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물과 음식하는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음식 장사를 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사업을 하고 또 음식을 가지고 뭘 하고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그런 거 못해. 지금 이것도 힘들어서 겨우 하는데 이 나이에 와서 뭘 더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웃더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일선에서 힘들게 장사를 할 건데. 너도 나처럼 프랜차이즈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아이디어랑 사업 노하우 같은 걸 합쳐서 뭔가를 해보자는 거지. 너는 그 식당의 대표를 하는 거고. 친구가 그리 말했지만 저는 한사코 사양을 했죠. 하지만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진짜 생각 있을 때 연락을 하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죠. 승낙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아들에게는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만 해두었습니다. 아마도 식당 그만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은 기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부지는 정리하면 얼마나 나온대요? 거기 옛날 식당들 있는 자리라 돈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돈으로 뭐 할 생각 있어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아마도 제게 식당을 그만두라고 했던 것이 제가 평생 돈을 벌어서 샀었던 그의 식당 부지에 돈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었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죠. 그래, 잘 생각했다. 그 자리에 뭔가를 한다는 게 엄청 도전적인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요즘은 다 레트로야. 옛날 것들이 인기를 얻는다고.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나 느낌이 너무 좋아. 내가 사업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연락을 줄게. 친구의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니, 그 식당 이야기 이희에게 들었어요. 그 부지 어머님 파시면 저희 집에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집을 새로 이사하려고 찾아보는데 몇 척 정도가 부족했는데 마침 어머님 식당을 파신다고 하니까 저는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다음에 연락하마. 지금 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확답을 주지 않은 채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또 아들에게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죠. 동창이 그 뒤 한 며칠이 지났을 무렵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뭐야? 사업 검토해 본다면서. 우리 사업팀이 이미 그런 컨셉으로 뭔가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런데 딱 내가 거길 운영하고 있고 부지도 있으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사실 저는 음식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외 이야기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곳에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TV에 셰프들이 많이 나오니
그들이 하는 음식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저보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하니 깜짝 놀랐죠. 그거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 맞지? 맞아. 그거 별거 어려운 거 아니야. 너 지금 30년이나 그 힘든 식당을 운영해왔으면서 뭐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 아니, 아예 분야가 다르니까. 다른 건 우리 회사 셰프들이 보좌를 해줄 거고, 너는 메인 음식들만 신경 써주면 돼. 그리고 익숙해지면 장담한다. 너는 누구보다 잘 될 거다. 이 나이에 잘 돼서는 뭘. 요즘 100세 시대 아니야? 너 앞으로도 30년은 더 남았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파인다이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솔직히 말하면 늘 식당을 하면서도 더 많은 음식을 해보면 어떨까? 또 이런저런 것들을 배워서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고민이라기보다는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것 같았고, 또 그냥 어느 정도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알맞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희망을 동창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죠. 다만 그 준비 과정이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일단 식당의 컨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에 내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동창은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사실 제가 이런 걸 주도해야 한다면서 다 일일이 모든 부분에 절 투입시켰죠. 그때야 사람들이 사업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애들이 집에 찾아온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죠. 어머니, 저희들 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저는 손에 뭔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온 모습이 익숙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갑자기 능청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아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백숙을 해왔다면서 그것까지 냄비를 알아서 꺼내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얘네들이 뭘 잘못 먹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는 역시나였죠.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 땅이랑 건물 같은 거 알아봤어요? 얼마나 나온대요? 그거 식당 안 하면 팔 거죠? 아들의 이야기에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며느리도 한수를 더 떴죠. 어머니 이 집도 있으시고 노후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식당 팔고 나면 그 돈으로 뭐 하실 것 있어요? 노후 준비가 다 되었다는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게 집 하나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만약 식당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조금 모은 돈 그걸로 1년 정도를 아껴서 살면 끝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결혼하는데, 집 사는데 보태준 돈도 한두 푼이 아니었었죠. 사실 제가 모았던 상당 부분의 재산은 아들이 남부럽지 않게 결혼하는데 다 쓴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을 아들과 며느리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 돈 욕심이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따로 뭔가를 더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아들네에게 아직 내가 살아있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레스토랑 사업을 준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레스토랑을 만드는 것 자체도 몇 개월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메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비스들까지 준비하는데 정말 3개월을 밤낮 없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빨리 도전해 볼 걸,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레스토랑이 가오픈을 하게 되었죠. 정식 오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평생 국밥이랑 수육 같은 것만 팔아왔기 때문에 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큰 착각이었죠. 특히 SNS를 통해서 저희 레스토랑은 홍보가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오픈한 지 2주차가 되자 지역 사람들이 꼭 한 번씩은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수셰프로 일을 했습니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라는 것은 많은 요리사들이 함께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서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또 동창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느는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몇 주 만에 능숙해졌죠. 저는 제 국밥 등을 현대식으로 표현을 한 요리들과 더불어 고급 고기들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삶아서 대접하는 특별한 수육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에 제가 하던 것은 박리담회식 장사였다면 이것은 거의 어릴 적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한 작업이었죠. 맛 하나, 모양 하나에도 무척 신경을 쓰고 완벽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픈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저는 밖에 나와서 종종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김씨 아녀? 어떻게 여기 있어? 이 요리사 복장은 뭐고? 동네 아는 지인들이 레스토랑에 줄을 서 있다가 문 앞에서 대표 셰프로 인사를 하는 저를 보면서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는 친절하게 동네 지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사업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뒤로 다른 것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죠. 처음으로 제인 인생에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뒤에 휴대폰 알림을 보다가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죠. 며느리의 SNS에 하나 태그가 올라온 것인데요. 바로 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위치가 제가 하고 있었던 가게인 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기야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는 돈뿐이니 뭐 제대로 알 리가 있었겠어요. 제 가게를 찾아온 것도 기껏해야 진짜 한 번이었습니다. 그때도 시장이 어떻느니 왜 이리 여긴 복잡하니 말이 많았었죠. 그러니 제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SNS에 이렇게 이야기를 썼더군요. 요즘에 가장 핫한 식당이라고 하면서 사돈과 함께 같이 가기로 예약을 했다고요. 저는 예약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제 진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했더군요. 사부인을 모시고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을 준비했죠. 그렇게 코스 요리들이 나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메인 디쉬가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것은 제가 들고 나갈게요. 수셰프님께서요? 네. 이번에는 아는 얼굴들인 것 같아서 인사나 좀 하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 메인 디쉬를 가지고 그들 앞에 저는 등장을 했죠. 처음에는 사도는 아예 못 알아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미있었죠. 아무리 복장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딸의 시어머니를 몰라본다는 것이요. 하지만 며느리는 금방 절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메인 디쉬 나왔습니다. 우연히 여기서 다 만나게 되네요. 저는 존댓말로 상당히 정중하게 메인 요리인 트러플이 가미된 수육을 내었죠. 그러자 사부인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식당 요새 힘들다고는 하는데 이런 데서 알바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도 급하지 않을 텐데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사부인의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사부인, 저는 이곳 요리사로 있습니다. 네? 얘 요즘에는 주방 보조에도 노인들을 뽑니? 사부인은 금방 인상을 찌푸리며 며느리에게 물었죠. 그런데 며느리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 대표 공동 오너 셰프로 있습니다. 그러고 저는 군말 없이 그대로 돌아서서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통쾌한 복수를 하자 마음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예전에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죠. 아니, 격이 안 맞는 집안이랑 원래 결혼하면 안 되는데. 상견례 자리 화장실에 있다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화장실 첫 번째 칸에 제가 있는 줄 몰랐던 모양이더군요. 사부인은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참으로 그 인격이 훤히 보였습니다. 무슨 동네에서 식당 쪼만하게 한다는데. 참나 뭐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이어야지. 내가 이 사람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내가 정 교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때 강단에 섰던 사람인데.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교수 하길래 정말 정 교수인 줄 알았는데 정 교수도 아니었던 모양이더군요. 계속 정 교수가 되지 못하고 시간 강사를 전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들먹이면서 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죠. 왜 상견례 자리에서 밥을 먹는 내내 못마땅한 표정이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식 비용이며 애들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하는 돈 일부까지 지원을 해줬기에 그나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돈댁에서는 전자제품 몇 개를 제외하면 뭘 해준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평생을 벌어오면서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을 하고 애들 집을 마련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때의 생각을 하니 지금도 가슴이 서늘합니다. 그때 반대를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처지가 참으로 우습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돈통으로 보이고 아들이라는 놈은 저에 대해서는 전혀 일도 신경을 안 쓰고 심지어는 애비 제사까지도 빼먹고 여행을 다니는 정신 나간 놈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부인은 제가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늘 무시하는 톤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사돈댁과 길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모를 겪은 날이면 늘 돌아간 남편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식이 잘 키우면서 살아. 내가 참으로 이런 중병을 얻어서 먼저 가지만 당신은 건강하게 끝까지 있다가 만나러 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건설일을 하다가 폐암을 얻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아무래도 먼지가 많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폐암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죠. 남편은 담배도 일절 태우지 않던 양반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살아생전에 아들과 저를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만큼 엄한 부분도 있었는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정말 엄하게 꾸짖어서 제자리로 돌려놓고는 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지금 저의 모습을, 아니, 예전의 사부인과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봤었더라면 절대로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저는 그럴 용기도 없고 또 성격도 되질 않아서 그냥 우리 아들이 좋다면 좋은 대로 그냥 가려던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니 저는 완전히 꿰어다 놓은 보릿자루,
그것만도 못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전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며느리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결국 저희 레스토랑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한 곳이 되어 갔습니다. 그날 집에 가는데 부재 중 전화가 잔뜩 와 있더군요. 며느리와 함께 아들이 몇 통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방일이라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 챙기고 세척하고 깔끔히 해야 끝나는 것이죠. 물론 제가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동창과 함께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다 참가하고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불이 나게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보니까 엄마 가게 자리에 그거 레스토랑 생긴 것 같던데? 맞아요? 그래, 맞다. 나도 거기에서 일하고 있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웬 레스토랑이에요? 그거 가게 제대로 팔고 거기에 취업한 거예요? 팔다니, 무슨 소리냐.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여전히 내 가게고. 운영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만 어쨌거나 주방에서 맛을 책임지면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은요? 가게 팔아서 저 주시기로 한 돈은 어떠하고요? 뭔 소리냐? 그제야 저는 그동안 찝찝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고급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초기 계약금 10%까지 걸어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러면 난 계약금 날린다고요. 지금 집 팔아도 거기에 들어갈 돈 부족한데. 미쳤구나. 내가 도대체 내 엄마를 너는 돈 보따리로 보는 게냐? 도대체 한두 번이어야지. 내가 너 결혼식 할 때도 그 돈 전부 내가 지원해 줬지. 그리고 너 지금 집 들어갈 때도 그간 내가 평생 모은 5억 다 줬다. 그런데도 뭐가 어째. 그건 남들도 다 해주는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세상에 당연한 게 있든.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너 장모한테 가서 한 번 달라고 그래봐라. 그 말에 아들은 뭔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아들의 모습에 치가 떨리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도대체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운 것인가 한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에 나갔는데 우습게도 거기에 며느리와 아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냐? 몰라서 물어요? 엄마! 아들이 화를 내며 말을 하자 옆에서 며느리가 진정하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이가 조금 화나서 그래요. 어머니, 그 계약금 넣은 거 그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넣은 상태예요. 어머니가 이 가게 판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한 건데. 또 그 이야기냐? 도대체 이 가게가 누구 거인지 이제는 의심스럽구나. 도대체 너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이 가게를 마치 너희들한테 빌린 거라고 남들이 오해하겠다. 어머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진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좀 도와주고 그래야죠. 상도덕에 너무 어긋나는 일이고.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상도덕이라는 것을 며느리의 입에서 꺼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상도덕. 그래, 말 잘했다. 너희들 추석이고 설날이고 내 아버지, 너의 시아버지, 그리고 내 남편의 납골당 몇 번이나 갔어. 그리고 제사는 어느새부터인가 아예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러자 며느리는 오히려 가슴을 펴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거 저희가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이도 저도 점점 바빠지고 힘들어지니까. 며느리는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SNS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결국에 며느리에게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죠. 자,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꾸나. 저는 곧바로 인스타그램을 켰죠. 그리고 3년 전부터 쭉 설날, 추석 그리고 기념일이나 제사가 있을 때 뭐를 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근에는 일이 있다더니 필리핀에 갔다 왔더구나. 며느리와 아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SNS 때문에 들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설마 나이가 한참 든 제가 SNS를 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설령 SNS를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한들 뭐 달라질 게 있었을까? 지금 너희들의 태도는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강도랑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본 너희들은 완전히 거짓말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 반성의 기미는 추호도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자 어떻게든 붙잡고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에 그대로 들어가려 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급하긴 급한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는지는 몰라도 적지 않은 돈을 쓴 모양이었죠. 그때 레스토랑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왔죠. 밖에서 소란이 일자 나와본 것 같았습니다. 셰프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마침 잘 됐네. 레스토랑에 일하러 가려는데 이 사람들이 막고서 안 보내주는군. 도대체 내 기운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네. 그렇게 말하자 건장한 직원 둘이 며느리와 아들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기 우리 어머님이신데 오늘 재료들은 어떻던가? 저는 아들네 부부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었습니다. 이후에 아들네는 바깥에서 한참이나 있었다고 하죠.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데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갔다고 하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부끄럼이라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로 키운 사돈도 나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또 셰프로서 한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식을 잃은 것 같은 상황이라 슬픔이 가득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속에는 요리에 대한 열정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 문득 며느리의 SNS가 생각나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요즘에 통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들어가 본 것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진들이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신경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6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별거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을 할 것이라면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몇 번인가 며느리 따로 혹은 아들 따로 또는 같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랬지만 저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어차피 문을 열어줘봤자 같은 이야기로 실갱이만 반복할 뿐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결국 별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들을 용서치는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말뿐이고 아들의 행태가 제대로 나아졌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야말로 아들의 교육을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만약 제가 죽는 날까지 아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돌아간 제 남편을 봤을 때 그래도 떳떳할 것 같았습니다. 괜히 아들 생각난다고 봐줬다가 또 아들의 정신머리 없는 그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더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는 더욱 잘 되었습니다. 예약이 계속해서 차고 그래서 2개월치 예약이 밀려 있다고 하더군요. 거봐, 내가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동창생이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너는 이런 거 보는 눈이 대단하네. 그래서 내가 큰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나 보다. 제 이야기에 동창은 껄껄껄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내 요리 솜씨는 애들도 혀를 내두르더라. 사실 여기 애들 다 요리학교 나오고 정식 코스로 배운 애들이라. 너 처음에는 그냥 바지로 대했을 거야. 실제로 그랬죠. 제가 주방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이곳 직원들이 그다지 좋아하질 않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는 그들의 요리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초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처음부터 악착같이 견디고 배웠죠. 그런데 직원들이 너의 집념이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 밤낮으로 일했다면서? 야, 요즘 젊은 애들도 그렇게는 안 해. 그러다가 진짜 쓰러진다. 무슨 소리. 잠도 자고 먹을 것 다 먹는데. 옛날 생각해봐. 나는 더 힘들었어. 남편 하늘나라 가고 진짜 그때는 막막해서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나마 형식이 아들내미 하나 보고서 살아갔던 거지. 저의 말에 동창생은 씁쓸하게 웃었죠. 그래서? 그 형식이는 어떻게 됐어? 이혼하고 반성 좀 하는 눈치야? 모르지. 몇 번 연락은 왔는데 아직 내가 받아주지는 않았어. 적절할 때 그냥 모시기는 척하고 받아줘. 걔도 얼마나 힘들 거야. 이혼도 해. 거기에 뭐 재산도 날린 것도 있다면서. 모르지. 아파트 계약이니 뭐니 하더니만 실제로는 어디다가 돈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렇게 돈 달라고 아우성 치던 거였더라고. 이제 와서 이 실 찍고 하는 문자를 보내더라. 참 애들은 애들이야. 세상에 일확천금 같은 거 없는데 말이야. 그렇지. 애들은 애들이지. 그렇게 동창생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고난들은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쓰나미로 다가옵니다. 저는 어릴 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잠시 괜찮은가 싶기도 했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도 장사를 하느라 먹고 사는 일이 참으로 버거웠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몰아닥친 일들과 아이에 대한 생각들은 진짜 괴로웠습니다.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할 정도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제 음식을 찾아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진짜 음식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늦은 나이에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소식도 은연중에 아들이 문자로 해줘서 알게 되었는데요. 며느리는 이혼 후 이민을 간다 뭐한다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 장모랑도 사이가 틀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저는 이제 슬슬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이라면 벌써 아들을 집에 들여서 밥도 해먹이고 했을 텐데요. 지금은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아들인 것 같아서 매섭게 교육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큰 아들을 때려서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세월과 세상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아들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철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 애비한테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남아있죠.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그리워서 납골당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꽃이 남편의 납골당 칸에 놓여 있더라고요. 평범한 날이었기 때문에 누가 다녀갔나 싶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아들이 다녀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해바라기를 좋아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꽃이라고 집에다가 해바라기 그림을 꼭 어디에서 구해다가 촌스럽게 걸어두고는 했었죠. 그걸 아는 것은 저와 아들뿐인데 아마도 그것을 아는 아들이 작은 해바라기 조화를 하나 구해다가 놓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서 이제는 아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구나 싶었죠. 어쩌면 이제는 제대로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 레스토랑이 크게 성공을 하면서 다행히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만약 레스토랑이 잘 되지 않았다면 저는 저 나름대로 참 힘든 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그 식당 자리 팔고서 아들에게 얹혀 사는 그런 신세일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아찔한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꼭 죽으라는 법만은 없는 것이 동창의 제안으로 그게 성공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뭔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요즘에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미움도 어느 정도는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도 아마 많은 심적인 고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사돈이 워낙 성격이 모났었던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돈 밑에서 제대로 사랑이나 받았을까, 또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남의 일이 되어버렸지만요. 저는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새벽같이 출근을 해서 또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죠. 물론 매일 이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 체력이 받쳐주는 한에서 이제는 주에 3일, 4일 정도만 일을 합니다. 동창생이 정말 그러다 큰일 난다고 말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는 제가 생각하고 구상한 음식들을 남은 직원들이 정말 잘 만듭니다. 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한숨을 돌리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도 많은 사연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까 다들 가슴에 한 자락의 사연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연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연을 좀 더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종종 사연들을 듣는데 진짜 그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보내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행복한 그런 한 해를 꿈꾸실 텐데요. 한 해에는 꼭 건강하시고 또 소원들이 있다면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깊은 이야기 그리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